예, 소개받은 이건욱입니다. 많이 추운데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에 강의를 하게 돼갖고 들으시면서 더 추우실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고학 중심의 어떤 당대 분들인데 저는 이제 민족지학이라고 해서 생활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원고 보니까 전임분들이 너무 정말 엄청난 강의들을 해주셔갖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이야기들이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 좀 되고요. 어쨌든 시베리아라는 곳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좀 계속 그 관계를 맺어야 할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대표적인 민족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민족 정도를 골라서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이 정보를 드릴 거고요. 아마 자료에는 제가 뭐 캡션도 달아놓고 했는데 그건 약간 일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일단 조사하면서 촬영한 그런 사진 중심으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저렇게들 사는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베리아 그러는데 뜻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북쪽을 뜻하는 시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타타르어에서는 뭐 잠자는 땅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환단고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세벌, 그러니까 세발공부에서는 시비리가 어원이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아직도 그 어원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어떤 뜻일까 그건 아직 불분명하고요. 시베리아 그러면은 지역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랄 산맥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어떤 러시아 행정구역에 따르면 연방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기는 정말 한반도에 한 51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2,600만 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0만도 점점 줄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좀 와달라. 그 물도 갖고 가라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플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여기 약초들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경희대나 이런 데 한방과 인대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농사를 짓고 했는데 한국인만 한해서 땅은 100년간 무상임대, 관계수로는 50년간 그 비용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라, 콩 이런 거에서 아마 저희 먹는 두부의 거의 60%는 지금 시베리아에서 옵니다. 처음에 이제 바레농원이라고 대순진리회 쪽에서 이쪽에 큰 땅을 계셨어요. 그래서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 그분이 이제 처음에 개척자로 가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뭐 우리 이제 콩농사를 좀 짓고 있고요. 시베리아는 그냥 다 추운 데만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척박한 땅 아닌가 그러는데 토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숲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보다도 더 나무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희의 어떤 자연, 기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연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렇게 요즘 지도 보면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막상 보면은 정말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고학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랄산맥도 평균 해발 높이가 500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인지경으로 달린 거죠. 그래서 그때나 아주 옛날에도 지금처럼 굉장히 국제사회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 밑에 쪽에 브리아트 공화국 그리고 이르쿠츠크 주는 이제 브리아트 민족들이 많이 살고요. 투바 공화국 그리고 하카시아 공화국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거고 또 저쪽 끝에 가면 알타이 공화국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춥냐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춥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침을 달고 사는데요. 하필 처음 갔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20대 때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턱턱 막혀갖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관지가 완전히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입김이 나와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에벤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요. 저희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아까 캄차카 쪽에서 뭐 개썰매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 더운 데서도 땀나니까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죠. 추운 곳을 갈수록 절대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땀이 나고 그다음하고 곧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좀 사고가 있는데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고고학 하시는 주채혁 교수라 그분도 하필 겨울에 가셔갖고
그분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여름이나 이때 가시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지금 이거 물을 튀는 건데 저도 한번 영국인 친구랑 진짜로 뜨거운 물을 뿌리면 곧바로 얼까 했는데 진짜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사람 사귀는 힘든 거예요. 조사를 갔는데 이런 데는 화장실 밖에 있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으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휴지로 닦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존엄성이 막 훼손되는 그런 기록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뭐 유학을 갔다가 방학 되면 돌아가고 그럽니다. 뭐 영하 40도 정도면 좀 선선한 나누시구나. 그러고요. 우리가 입는 그 무스탕이라고 하는 그런 양털 옷은 40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40도 하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껴입지 않습니다. 그럼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거 하나, 그리고 안에 속옷 하나.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되는데, 우리 직원 하나는 우스리스크는 그렇게 안 추운데, 호텔에서 금연이라, 호텔 밖에 담배 피러 잠깐 반바지, 짧은 바지 입고 났다가 다리가 동상에 걸려서, 긴급 후송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용감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하면, 그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기후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유용소들에서 온갖 이제 그 노동을 시키는데 말이 노동이지 이건 그 추운 데서 러시아 사람들도 추워하거든요. 굉장히 힘든 곳이었고요. 이거 뭐 솔제니츠의 책이고 지금 근데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극북 지역에서 지금 사하공화국이라고 있는데 야쿠치아라고 러시아에서 생활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데 세계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을 지금 남아프리카랑 같이 생산을 하고 석유, 석탄이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석탄 광산은 딱 한 개 남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석탄은 어디서 오느냐?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어서 세탁을 해서 들어옵니다. 스리랑카랑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돌아서 동해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북극 항로라고 그래서 석유나 모든 자원이 이 남동 그 태평양이나 뭐 이렇게 카리브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아예 북극으로 오면은 더 빠릅니다. 시간 절약되고 돈이 해서 우리나라 한화에서는 이미 쇠빙선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 정도 되고 요즘은 역사학자들은 지도를 위에서 봅니다. 북극을 중심으로 보면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시아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군사 그게 좀 바뀌었잖아요. 교리가.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북쪽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면은 석유나 이런 게 남진해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중국이 막아보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항 함대를 만든다, 잠수함 전단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위로 들어오면 됩니다. 실제로 한 400만 톤 정도의 그 천연가스가 우리는 북극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지역이고요. 다만 북극 항로가 가능하게 된 거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많이 더워졌어요. 너무나 그 영토, 동구 영토, 그 영구 동토지대라고 해서 땅을 파면 1m 이하는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한테는 거의 금광이었죠. 파면 다 얼어서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녹아서 싱크홀이 생기고 아까 보여드릴 것처럼 불이 나면 땅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서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러시아 보건국장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국인들은 코로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시베리아가 녹는 걸 걱정하라고.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시베리아가 녹으면서 이 옛날 시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 탐모마다 죽은 사람, 그거를 늑대나 이런 것이 먹고 내려오면서 병균이 퍼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보건국장 말로는 한국이나 일본은 언젠간 인구 절멸의 시대를 맞을 거다. 완전 멸망을 해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양을 한 10마리 정도 키웠었어요. 그걸 소작을 줬는데 지금은 늑대밥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추운 곳에 사는 동물도 내려오고 아마 제가 그 사진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시베리아에서 재밌는 아르바이트 거리는 막 녹으니까 맘모스 화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맘모스 시체들이. 예전에는 과학관에서 맘모스 한 마리를 살려면 10억을 줬는데 요즘은 1억이면 한 마리 삽니다. 제가 옛날 러시아에서 공부할 때는 15,000년을 죽은 시베리아 그 맘모스 스테이크를 팔았어요. $1,500에. 요즘 그것도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있던 병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들은 다니면서 맘모스 뿔 꺼내는 거. 그게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금년 정도 더우니까 기후 환경이 변하는 거라 그러지 이 조금 추운 곳의 사람들은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고요. 2회 때 강의한 강인욱 교수가 이번에 여름에 발굴을 갔다가 그냥 철수했다고 합니다. 땅이 완전 물러버리고 태양은 뜨겁고. 그래서 그냥 철수를 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마 뭐 어떤 우리가 생활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가 없으면은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시베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우리 민족 문화와의 친연성을 그렇게 꼭 알아봐 달라고 그런 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팀을 끌어서 같이 가보기도 하고, 민속박물관이 처음에 시베리아를 조사하게 된 것도 기재부의 어떤 국장이 한민족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저희한테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뿌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갖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강인욱 교수도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문화라는 것은 원조라는 건 없거든요.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의 문제. 그런데 가면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랑 친연세하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쓰는 관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건 신라 금관이고, 양 옆에 있는 건 시베리아 샤먼의 관입니다. 근데 러시아 학자들은 우리는 북방에서 왔다고 믿잖아요. 러시아 학자들은 이걸 보면은, 아니 한반도에서 왜 굉장히 좋은 문화가 북방으로 갔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고, 왜 받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말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뭐 소떼 장승 이런 건 많고,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 파주 같은 데 가면 이제 철새들이 날아와요. 그리고 또 돌아가죠.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베리아 사람들은 철새가 돌아오면 돌아오는 새들 보고 차나 뭐 우유 같은 걸 뿌리면서 돌아와서 반갑다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거리 때문에 어떤 새에 대한 어떤 인식은 공유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호랑이나 곰을 어떤 신화적인 동물로 인식을 하지만 그 캄차카나 이런 데서 까마귀를 믿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문화 영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삼조고가 나오는데, 일본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에 삼조고가 있죠. 우리는 호랑이가 있고. 근데 삼조고는 실은 우리랑 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너무나 먼 이야기다 해서 가정을 하는 것조차도 요즘 이제 좀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족 분포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각 인종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지도고,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베리아, 특히 투바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모스크바 거리를 걷는데 우리 삼촌이랑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나 그 사람이 같이 손가락으로 오 하는데 말이 달라요. 한 번은 야쿠츠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번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어머니 그러는데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좀 이따 얼굴들을 따로 보여드릴 텐데, 요건 투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광주 올 때는 꼭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서 보면은 다 얼굴에 전라도 광주라고 써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모실 거예요. 그리고 부산을 가잖아요. 부산 지하철 타면 다 부산이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베리아를 다니다 보면은 알타이 사람들은 체구나 이런 게 경상도 사람 비슷해요. 말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부리아트 같아요. 덩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런 걸 좀 느끼는데요. 이것도 가정입니다. 근데 뭐 우리 역사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 어떤 부여나 북부여나 내려온 데가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이게 투바인들의 얼굴이고요. 똑같죠? 그리고 요건 이제 알타이. 가면은 좀 구분이 돼요. 알타이 하면 우리가 알타이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알타이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알타이는 지역 이름이고요. 금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4개의 민족이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투바, 브리아트. 브리아트는 완전 몽골 종교입니다. 몽골족의 한 분파라 딱 보면 이제 몽골이라고 써있죠. 요건 이제 브리아트의 멋쟁이들. 여기를 처음 간 게 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언제 한국이면 북한인 줄 알았고,
2000년대 갔을 때는 뭐 한국이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발달한 나라 아니냐 그랬는데 2018년에 갔을 때는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가 번역이 되고 한국 민속을 강의해달라 해요. 갔는데 한국말로 해달라 그래요. 다 알아들어갖고. 네이티브 스피커. 그래서 부리아트 울란우데와 그 바이카로스 건너편의 이르쿠츠크에는 세종학당이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한글 가르치는 이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당인데요. 아주 성업 중에 있고요. 이건 예니세이 강이라고 어쩌면 시베리아의 이제 바이칼에서 발원해서 북으로 흘러가는 건데 북으로 흘러가는 큰 강이 예니세이와 레나 강이 있습니다. 그럼 북으로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봄이 되면 하류부터 녹겠죠. 그럼 북부 지역은 얼어서 계속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4월달 되면 러시아의 전폭기들이 얼음을 깨요. 미사일을 쏴갖고. 안 그러면 홍수가 나니까. 근데 예전에는 원주민들은 그걸 알고선 뭐 도시를 짓던 정착지를 짓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 와서 도시를 강변을 보통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좀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도 빨리 녹고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봄도 아름답긴 한데 저는 봄에 갔다가 퉁토병에 걸려서 자다 일어났더니 목이 이렇게 부어있는데 우리가 접촉하지 않은 곳에서는 옛날 물 갈아 먹는다고 뭐 다친다고 그러죠. 지금도 지구상에 그럽니다. 코로나도 그런 거죠. 어떤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화성 탐사선도 물가가 나면은 물 근처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으로 우리가 더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봄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건 그 자연들. 투바의 사얀산맥이라는 곳인데 사얀을 우리 조선의 선자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선의 선자는 이끼선자거든요. 시베리아 사람들은 술록을 기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술록은 이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이야기들도 있고요. 해발 3,000m가 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변변한 교통편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바칸이라는 북한 골목공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차를 대절해서 한 8시간 정도 가면은 이런 산들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오늘 바이칼이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고 그냥 밑이 한 40m까지 보인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가면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우리의 고향이라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나요. 뭐가 영험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전 시베리아의 모든 무당들은 8월이 되면 여기서 큰 구슬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면은 뭐 어떤 자연애들 신비롭죠. 근데 바이칼은 뭔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바이칼 호수 근처에 사우나들이 있어요. 그럼 사우나 하다가 몸이 뜨거워지면 뛰어나와서 이제 바이칼 물에 들어가는 거. 그 호연지기를 이제 그렇게 기르면은 건강에도 좋고.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랑 단절이 돼서 가기가 힘든데 몽골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경기가 전시경제라 아주 그냥 불이 붙었다고 해요. 경기가 좋고 일자리는 뭐 넘쳐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몽골에서 알타이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제가 같이 모시던 이제 교수님이 거기를 그렇게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 오니까 여권관에서 잡지도 않는데요. 한국에서 드디어 한국 사람 된다고. 그래서 구경하고 가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막상 이럴 때 가시면 이제 대접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 이제 대순지리에 분소가 있나 봐요. 요즘 비행기를 탔는데 다 같은 가방을 들었길래 저게 뭔가 그랬더니 대순진리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성지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세계 민물의 20% 차지하고 이명박 정권 때였죠. 러시아에서 우리가 물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송유관이나 송수관 뚫어서 갖고 가라고. 그래서 SK가 검토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뭐 이 정도로 깊은 거예요. 제일 끝이 이제 바이칼 호수고 여기 이제 세계에서 유명한 호수나 뭐 강인데 여기 이렇게 뭐 성지화되어 있고 이거는 겨울에는 이게 꽝꽝 오면 중간에 기찻길을 놓기도 해요. 그래서 기차도 다니기도 하고 뭐 이건 이제 제가 한 4월 달쯤에 눈 녹을 때쯤 갔을 때도 이렇게 얼어 있고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백군이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다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파는 오물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반건조해서 과메기처럼 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바이칼의 물로 만든 보드카인데 그냥 보드카가 아니라 바이칼의 그 얼음을 모아다가 깨끗한 얼음 모아서 만든 바이칼 보드카인데 보드카라는 말이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땅의 증류주, 소주 같은 건데 우리나라 소주는 특유의 향이 있죠. 바이칼은 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려서 하면 이제 끈덕끈덕하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시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한때 바이칼 물로 생수를 팔기도 했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36,000원입니다. 물론 이제 24개에. 근데 거기서 그냥 떠먹어도 좋을 정도인데 처음엔 그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물이 좀 오염이 되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요. 세계문화유산이다. 관리를 해서 깨끗하고 여기 물개가 있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었어요. 어떻게 그런 호수에 물개가 사는데 지금 물개도 살고 있어서 바이칼 호수의 상징은 이 물개들입니다. 그럼 배로 이제 그 중간에 섬이 있는데요. 그 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바이칼만 벗어나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양소죠. 지금 이 눈을 닦으시는 분은 저 문에 눈을 닦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탈모 집안이라 저는 저기 뛰어들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가 지금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영험한 물로 제가 머리를 감아서 그런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멀지가 않으니까 대기업에서 여기 휴양소를 사다가 직원 휴양소를 썼었고 한때 저희 문체부에서 그 문제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여기 휴양지에서 자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가거든요. 이건 크즐이라는 투바라는 공화국의 수도인데요. 크즐, 불다라는 뜻이죠. 왜 러시아 사람들은 붉은 광장, 붉은 군대라고 할까요? 붉은색이 가장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붉은색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발다라고 표현을 하죠. 발다의 옛날 말은 배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 민족이라는 게 밝은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붉은 거, 흰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시베리아 지역은 흰 거, 붉은 거 굉장히 숭상합니다. 그래서 크즐, 이 뜻도 불다라는 뜻이고요. 뭐 백마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또 러시아랑 연결이 돼서 러시아는 불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투바라는 데가 굉장히 희한한 거는 여기서 제일 흔한 이름이 온달입니다. 남자는 온달, 여자는 온달인데 우리 역사에는 바보 온달이라고 그러죠. 왜 바보겠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바보죠. 러시아의 대단한 전사부족입니다. 최근에 사임한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투바 출신이고요. 몽골 징기스칸의 7마리 개라고 하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는 수부테이도 투바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양궁 그리고 레슬링의 대표 선수들은 다 투바 공화국에서 나와요. 강력한 전사부족이에요. 인구는 3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갔더니 무슨 그룹 싸움들이면 온달인 거예요. 이게 그 온달입니까? 근데 맞대요. 그리고 여기는 자신들을 우량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쓰면 오랑캐가 되는 거죠. 원조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말 타고 달리면은 한 2, 3일이면은 예전에 우리 만주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거래가 깊은데 주변 민족들한테는 별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꾸 속이고 싸움 맨날 하고 좀 거칠다는데 제가 투바에서 제일 많이 조사한 건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꼬마애들한테도 저희가 조사를 가면 이제 사탕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칼이나 장비를 꺼내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타고난 전사들이에요. 다만 술을 못 합니다. 그런데 보드카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서 친구끼리 칼부림하고 제가 아는 교수님의 남편은 사냥한다고 총을 새로 샀는데 그 총이 너무 예뻐서 그 친구를 또 죽이고 굉장히 좀 잔인하다면 잔인한 그런 부족인데요. 밤에 가면 좀 무섭긴 해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목마를 태고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행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고
그 투바라는 곳이 텅스텐이라는 게 있어서 실은 포항제철에서 포스코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오지니까 갖고 나올 수 있는 물류가 너무 비싸갖고 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울란우데, 브리아트의 수도고요. 울란,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고른 알타이, 제가 갔던 곳의 수도고요. 이건 이제 그 투바 공화국의 거리 풍경인데요. 그냥 한산해요. 한산하고 여기 러시아 쓰는 건 우리의 자랑, 러시아 국방장관. 저 사람이 푸틴의 제일 친한 친구인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제일 큰 기관이 그 재해대책본부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보통 몇 년치 물건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풀거든요. 북한은 제6공장이라고 그러죠. 김정은 정권 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 게 어차피 우리 전쟁에도 2주 못 버틴다. 피차. 그래서 그 물건을 다 풀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떨어지고 물건이 도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방장관이 됐고. 시베리아 열차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기차를 타는 순간은 막 시상이 떠오르죠. 갑자기 기차 타면 막 뭐 낭만과 뭐 해서 한 1시간 정도는 시인이 돼요. 저걸 타고 9박 11일을 가려면 진짜 화장실 씻을 때도 좀 시원찮지 않지 한 4명이 한 방을 쓰면 아는 사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불안하기도 하지. 예전에 북한 사람이랑 탔는데 얼마나 무섭게 생겼던지 말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와갖고 왜 여기서 술 먹느냐 벌금을 내라 이러기도 하고. 근데 한 번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울란우데 브리아트에서 이루크까지는 밤기차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관광 코스로 한번 괜찮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남북이 평화회담이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차 연결이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열차가 승객 수송용이 아니에요. 화물 수송용인데 도대체 이 아시아에서 뭐가 와야 이게 그걸 뽑을 텐데 그래서 남북한 제발 기차로도 연결을 해라 그랬는데 북한 선로가 너무나 노후가 돼 있어서 1km를 보수하는데 한 100억 이상이 든대요. 그리고 또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니까 러시아 북한 한국 그 궤도가 달라서 그것도 좀 힘들고. 근데 아마 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기차부터 복구를 할 것 같아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어느 여자 시인인가 나혜석인가 용산역에서 표를 사서 파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만약 통일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젊은 여자가 용산역에서 파리 한 장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낭만. 근데 그래서 파리가 아니라 아주 페테르부르크를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거 가능하겠구나. 되게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무인석 같은 게 이제 잔뜩 있고요. 거기 가면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평생 칸이 죽인 사람들 숫자로 쫙 깔아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좀 더 이제 밝혀야 될 과제고요. 아마 강연님께서 아르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르잔이라는 그 발굴 현장에 가서 스키타이 발굴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슴돌. 제가 발굴한 암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이름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 그림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이런 암각화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암각화가 널려 있어요. 쫙 널려 있어갖고 이거 보면서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때 역사를 이제 되짚어 보는 건데 동물도 있고 이게 제가 기르는 양들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가끔 저한테 짭짤한 부수익 그게 원래 농수산업이 리스크가 커서 그렇지 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한 마리에 4만 원인데 10마리를 사서 목동을 구해서 소작을 시켰는데 몇 년마다 러시아 친구가 이제 돈다발을 보내줘요. 근데 요즘은 여기도 젊은이들이 다 도시를 떠나서 좋은 목동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늑대들의 공격, 그 온갖 전염병들, 동물 키우기가 힘들고 워낙 따뜻해지니까 뱀들.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채찍인지 뭔지 잡았다가 뱀한테 물리고 그리고 또 독사. 그 때문에 좀 이 유목이나 방목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도 농사 칩니다. 땅이 은근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밀이나 이런 거 농사를 짓고요. 낙타도 있고요. 이거 이제 소, 돼지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이제 겨울을 못 나는 경우가 많대요. 닭이랑. 그래서 보통 그 한 해살이로 키웠다가 잡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요즘 날이 따뜻해서 이제 기를만 하겠죠.
말들을 타고 다니고, 어릴 때부터 진짜 말 타고 다닙니다. 이건 이제 술록을 타고 다니는, 브리아트 쪽에 보면 술록을 타고 다니는 이제 에벤키 민족들이 있고요. 술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근데 어떻게든 키운 거고, 술록을 잡을 때는, 여기는 이제 요오드가 부족하잖아요. 소금으로 이렇게 하면 술록이 옵니다. 소금을 먹기 위해서. 저희도 실제로 요오드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고려인들이 처음에 러시아에서 고통받았던 게 요오드 부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여기서 장기간 조사를 하다 보면은 몸이 갑상선이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술록 피를 이렇게 주거든요. 한국에서는 먹지도 못하죠, 그거. 근데 먹게 돼요. 그냥 몸에서 받아요. 뭐 입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먹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투바 공화국의 친구가 그 사슴피를 보내왔어요. 사슴피에다가 꿀 섞고 이런 거를 기념품 했는데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 두 번째 강의했던 강인욱 교수랑 한번 먹어는 보자.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늘까지 쌩쌩합니다. 네. 이제 술록들이 있고요. 이게 알타이 같은 데는 경기도만한 것에 그 사슴을 길러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학생 때나 뭐 이럴 때는 이 사슴뿔을 과자처럼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좋은 양질의 사슴은 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마카오의 시장으로 가고요. 또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 조폭들이 관리를 해요. 알타이 이런 데 가면은 무섭게 생기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를 말도 안 해요. 뭐냐고 그러면 이제 조폭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카오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가면은. 어업을 원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유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북방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 물에 사는 벌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래 먹지를 않고 이렇게 많이 잡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 건 포크레인으로 물고기를 푸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전 처음 갔을 때 호수에서 얼굴 이렇게 물을 봤더니 물고기들이 저를 보러 올라오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제 얼굴을 보려고. 잡아먹질 않으니까. 그걸 저희가 잡아다가 회를 쳐먹는데 이 시베리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물에 사는 벌레를 날로 고추장을 찍어서 먹는 걸 보고선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이게 산업이 되니까 잡긴 잡아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었대요. 근데 민물고기인데 냄새도 안 나고 뭐 이게 팔뚝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산업화도 됐고 이제 조금씩은 먹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가면 이제 연어알을 팔죠. 연어알이 우리는 그렇게 비싸지만 현지 슈퍼마켓 가면 그냥 뭐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는 아예 그 한국인들 위해서 판매를 해요. 게살만 또 발라갖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냥도 하는데 사냥하면 매일 할 것 같은데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몇 마리 이상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총알도 이제 규제를 하고요. 뭐 이제 여우나 이런 것도 좀 잡혀요. 근데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의 역사는 모피의 습득이었거든요. 점점 동쪽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는 캘리포니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인 건 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일부 땅도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피 잡는다고. 그런데 이제 너무 멀고 러시아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서 스페인한테 팔고 알래스카에서는 금도 캐려고 했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고 나서 1년 있다가 금광이 터집니다. 근데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하듯이 러시아 대중가요 중에 알래스카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뭐 그런데 애초부터 영국이나 프랑스가 계속 방해를 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을. 그래서 거의 멕시코까지 가는데 오직 모피를 위해서. 러시아의 대부분의 중세시대 때 자기네 경제의 대부분이 이제 모피에서 발생하는 거라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옛날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는 늑대, 밑에는 늑대랑 싸우는 개.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기 인사말은 차에서 곧바로 내면 안 돼요. 정말 집채만한 개가 달려드는데, 개 좀 잡아주세요 하는 게 인사말이에요. 그럼 개한테 저 사람 물지 마 그러면 그다음부터 꼬리를 칩니다. 근데 개들이 또 이게 성격이 좋아갖고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저 손 들면 자꾸 손 물어보려고 그러고 막 앵기고 그러는데 이런 개들은 막 그 고기 같은 걸 삶아서 먹이는데 결정지는 순간엔 늑대랑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개들이고요.
요건 늑대가 많으니까 돌탑을 쌓는데 늑대가 저 돌탑을 보고 사람인 줄 안대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전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출장을 갔다가 늑대밥이 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밤에 투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늑대들이 오는데 늑대 한 마리가 이건 무슨 송아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있던 시베리아 친구가 소리를 내갖고 무슨 소리를 내는데 늑대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을 빼고 있었어요.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여달라. 손에 돌은 쥐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근데 대장늑대를 부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돌렸는데 마침 이런 데 가면 보디가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 보디가드가 이제 총 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늑대밥이 될 뻔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런 큰 동물을 못 봤잖아요. 곰도 뭐 대충 보면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일단 맹수 중에 사람과 가장 근접전이 가능한 곰인데 일단 사지절단이 된대요. 그 죽은 척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었나 살았나 깨물어 본다고. 아니 그 곰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 토끼처럼 많아요. 하다가 뭐 이러고 그건 좀 뭐야? 그럼 곰. 근데 서로의 생태권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이 곰, 시베리아의 상징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 귀엽죠. 점점 가까워지면 정말 거구의 이 곰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 대사슴인데 이 사슴 처음에 뭐 15m까지 자랐는데 그래서 무슨 그런 거짓말을 그랬는데 발전기 때 뿔폼에서 15m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캐나다 무스 질주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차를 들이받는데 못 버텨요. 차들이. 그 설표. 그도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서 오로라도 많이 봅니다. 오로라를 보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오는 것 같은 오로라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세상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지구의 멋진 장면 그러면 1위는 오로라입니다. 정말 그 우주의 그게 진짜 그 본 거는 이제 정말 제 인생에 정말 큰 경험이었고요. 호랑이는 제가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나와서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민속에는 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곰사당, 웅진나루 이 정도고 다 호랑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는데 이건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시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거기는 호랑이가 많았거든요. 연해주. 보니까 이쪽에는 호랑이를 조상으로 모시는 민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호랑이를 보면은 마주치면 아버님 접니다 하고 지나간대요. 호랑이도 그냥 간대요. 근데 이게 우리는 왜 호환이 많았을까? 단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화전농업을 하면서 갑자기 호랑이가 출몰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과 호랑이가 사는 곳이 겹쳐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도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냥하다 호랑이를 만나면은 사람이 피하든 호랑이가 피하든 하고 호랑이가 이거 뭘 잡아놨다 놨더라도 사람이 딱 보면 그걸 피해 갑니다. 이건 호랑이 거다. 그런데 그래도 호랑이가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면 호랑이 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복수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호랑이를 잡으면은 사람 옷을 입혀서 장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곰문화권이긴 해요. 곰을 숭배하는 거는 스위스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곰문화권인데 이 곰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호랑이를 또 한다는 건 우리 연해주에서 뭔가 있었구나. 또 하나가 있죠. 여우. 꼬리 9개 달린 여우. 70년대 전설의 고향서부터 그게 안 좋게 변형됐는데 그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청구 땅의 사람들은 꼬리 9개 달린 여우를 믿는다고 그래요. 청구가 우리거든요. 근데 그 한나라 시대 때 무덤 그림을 보면 삼조고, 토끼, 두꺼비, 그리고 구미호가 나옵니다. 토끼는 달에 가서 옥토끼고요. 두꺼비는 달에 사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되는 거고, 삼조고도 희한하고, 구미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신사의 대부분은 여우를 모시는데 그 여우는 쌀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우 부족이 농사 짓는 거 보고 일본을 가지 않았을까. 거쳐간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발표를 들었는데 일본 신사에 있고 전라도 식긴굿에 나오는 어떤 우리 종이들. 그게 그래서 백제 땅에서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호랑이 가면도 있고요. 그래서
호랑이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신적으로 모십니다. 씨름입니다. 이건 투바의 씨름인데, 대단하죠. 여기 씨름에서 스타는 국민 스타가 됩니다. 큰 스타들만 씨름을 하는데, 우리 씨름이랑 좀 달라요. 스모 비슷해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 독수리 춤추면서 하늘의 그 뜻을 받았다. 그런데 힘들이 좋아요. 오랑캐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덩치가 저보다 작아도 팔씨름 하나 못 이길 정도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이제 리키시라고 일본 스모에 대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되레, 야, 일본도 북방이 맞긴 맞구나. 근데 옛날 고고학 그 책 보면은 일본에 우리가 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족이 만주 쪽에 있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문화를 갖고 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요. 브리아트는 알타는 또 우리랑 좀 비슷하고요. 이걸 후레쉬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포츠고요. 고구려 벽화에 똑같이 씨름하는 게 있죠. 원래 왜 고구려 벽화에 있을까요? 무덤 벽화에.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검투사. 그것도 장례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무덤에 있다는 건 장례 풍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풍속을 연구하면서 봄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씨름을 하든가 줄다리를 하든가 패싸움을 하든가 그래요. 서울에서는 돌싸움을 했어요. 석전.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봄이 되면 이웃 마을 사람들과 주먹 싸움을 합니다. 이게 어떤 땅의 지기를 깨우거나 땅 안에 있는 악귀가 못 올라오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마을 경주도 실은 처음에는 장례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름도 죽은 사람과의 싸움 아닐까 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미술학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애들도 씨름하고 활은 다 쏘죠. 여자 궁수들도 있고 아무리 이들이 활을 잘 쏴도 우리나라한테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린애들도 활 쏘면서 오는데 우리는 안 놀잖아요. 그냥 좀 소질이 있구나, 체육 시간에 좀 해볼까 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건데, 여기는 전략적으로 하고, 그 계절마다 이렇게 말타기, 활쏘기, 씨름대회를 엽니다.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요. 제기차기를 여기서 봤어요. 태백대회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자들이 찼대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아, 땅의 지기를 부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제기를 차는 거구나. 러시아 풍습에 그렇거든요. 러시아에서 페체부크에서 저희가 한국인 행사를 하는데 제기차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 한 분이 키는 작은데 한복 입고 제기차니까 자세가 잘 나오더라고요. 한 200개 차니까 그날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런 거 하는데 옛날에 우리 전통에 저런 게 있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다리가 길어져 갖고 자세가 안 나와요. 제기는 좀 다리가 짧아야 착착착착 잘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이 시베리아에서 제기차기는 없어지고 있는 놀이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졌죠. 저희 박물관은 제기를 갖다 놨는데 아버지들만 차요. 양뼈 갖고 많이 놉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이걸로요. 그리고 알까기. 이분이 알까기 챔피언입니다. 이분 이름도 온다르네요. 온다르. 그래서 이렇게 알까기 하는 챔피언도 있고, 양의 거골, 발목뼈 갖고 이렇게 노는데요. 저걸로 점도 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제가 이걸 집에 들고 왔었는데 병균도 들고 온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천들이 다 삭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박물관 보존팀한테 보니까 너 러시아에서 뭐 갖고 왔어?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왔더니 그거 원래 수입 금지인데 갖고 왔다고 해서 이제 집에서 특수 방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건 주택인데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남녀의 공간이 따로 있고 이 집 하나하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보통 여자들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남자들은 방어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짓고요. 요즘 관광지예요. 근데 낭만이 있죠. 근데 밤에 자다가 깜깜해서 한번 후레쉬를 켜봤는데 먼지가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알타이 쪽에 전적이고요. 아마 몽골이나 그 전에서 주거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건 춤이라는 텐트이자 또 집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급조해서 짓기도 하는데 왜 유목을 할까요? 지금 우리 유목하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족, 자기 집안에 방목지가 있어요. 부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겨울, 봄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여름엔 모기를 피해서 갑니다. 물가에 있다 모기를 하는데 시베리아 모기는 무시무시합니다. 1평방미터 안에 8만 마리의 모기가
소 한 마리를 10분 안에 잡아먹어요. 피를 빨아먹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저는 팔이가 아니라 등에가 저를 공격하는데 그거에서 제가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여름에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좀 선선한. 아마 그 예전에 무슨 영화 중에 그 독일군 포로들이 탈출해서 인도까지 갔는데 시베리아 갔는데 모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해요. 근데 현지인들은 뭐 나무 뭐도 하고 불도 붙이고 하는데 그 연기 같은 걸 하는데 계속 모기에 쏘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얼마 못 사는 모기들이 얼마나 독종이겠어요. 그래서 여름에 혹시 가시면은 괜히 물가에 서성거리다가는 우리 모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이제 뭐 집들 이렇게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요 꼬마애는 왜 집에 있을까요?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꼭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방목한 동물들을 지킵니다. 왜? 늑대가 나타난다. 학교 끝나면 꼬마애들이 가서 이쪽 밑에 있는 개를 푸는 거죠. 빨리 가서 우리 양이 어떻게 된다, 뭐 소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꼬마 지붕에 올라가 있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왜 저렇게도 올라가 있나 그랬더니 그 늑대들이 가끔 나타나니까 요즘은 자주 나타나죠. 이제는 저렇게 못 지킬 거예요. 한 2, 3년 사이에 완전히 그 기후가 바뀌어버려갖고 아마 지금 중무장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건 집 내부인데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이건 이제 집집마다 이제 통들이 있고, 요건 저기를 넣으면 마루 밑에 이제 감자나 이런 거를 이제 저장하는 저장고고요. 냉장고는 필요 없습니다. 추워갖고. 또 이렇게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 이런 식으로 불을 떼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게 딱 두 개예요. 사우나 문화와 보드카인데, 여러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외국 가서 잘 못 씻게 해요. 제가 나중에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씻으면 안 좋은가요? 그랬는데, 자주 씻으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가서 되레 자주 씻으면 가뜩이나 풍토병이 있는데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사우나 문화가 들어오면서 보드카랑 투바랑 시베리아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물론 이제 천연주다 뭐다 이런 것도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현장 가면 얼마나 안 씻어요. 코로나 때 손 씻을 때 저는 안 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들이랑 하는 모임이 있어요. 부방에서 실제 의사들한테 봤더니 그 면역법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대요.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골골 하느냐. 너무 자주 시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갔거든요. 또는 명절 때. 대충 집에서 손 씻고 뭐 세수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손은 좀 씻더라도 몸은 너무 자신감 안 좋아서 현장 가서 진짜 자주 씻으면 병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베리아 사람들은 목욕을 평생 안 하다가 온 거죠. 사우나. 시원하거든요. 뭐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익숙해지니까 버팁니다. 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받아서 이렇게 뭐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물이 좀 뭐 강물 상수도가 없으니까 저기다 물 담아놓고 톡톡 치면 물이 좀 나와요. 저기서 머리 감고 있으면은 또 물이 아까워서 못 감겠어요. 저기 또 길어 와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있지 저희 가면은 정말 산그지가 돼서 다니는데 이제는 저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손 씻고. 이건 복장인데 복장은 거의 몽골, 청나라, 만주 스타일의 그런 옷을 입고요. 다른 건 뭐 비슷비슷한데 이거죠. 이 정도 입어야 영하 한 4, 50도에서 그런 대로 버티는 겁니다. 이걸 입고 있어도 이제 눈이나 달고 제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도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아프리카 학생들은 고향에 들어가면 30%가 정신병에 걸린대요. 왜냐하면 뜨거운 데 살던 사람이 추운 데니까 뇌수가 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은. 얼었다 녹았다. 고향 들어오면 미치는 거죠. 그거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아요. 겨울에 연세 드시고 그랬을 때 그냥 나갔다가는 우린 몰라요. 우리 몸은 적응을 하니까. 근데 이미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러시아 춥다고 해도 모자 없어서 다녀요. 다니는데 러시아 사람들 계속 경고를 합니다. 시베리아 사람들. 모자는 써라. 몸에 뭐 1도 정도 높여주는 건 둘째치고 뇌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얼마하죠. 영하 40도에 어쨌든 나와 있는 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겨울부터 꼭 모자를 사용하시고요. 음식 문화인데 뭐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거의 육식 위주죠. 그래서 유목민이 이제 집에 도시에 앉아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이쪽 방면을 한 20년 했거든요. 10여 년 또 러시아 살고 했는데 재작년에 통풍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 고기만 먹었으니까. 뼈가 싸갖고 뭐 저는 그 설렁탕 국물 같은 걸 차처럼 마셨거든요. 그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땐 좋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더한 거죠. 우린 그래도 뭐 김치라도 먹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먹거든요, 야채를. 우리가 김장을 담그도 여기는 겨울쯤 오면은 만두를 빚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면 그냥 얼으니까. 그래서 겨울 내내 이제 만두를 먹는데요. 만두 두 종류예요. 이런 식으로 포자라고 그러죠. 안에 육즙이 많은 거. 또는 그 투르크식, 그 뺄면이라서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뺄면인데 작은 만두. 이거 먹고. 주식은 양고기죠. 양을 잡을 때 피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기도를 살짝 해서 손을 넣고 기도를 즉시시키거든요. 우리가 돼지 잡는 거 제가 군대 돼지 잡는 얘기를 해줬더니 야만이라고 비웃더라고요. 어떻게 동물의 신이 노할 텐데 때려잡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고 살짝 하면은 피가 안 나요. 아마 전략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전쟁 시에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아저씨가 칼로 칼집 내서 손 넣고서 이제 기도 막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만 1분 내에 죽고, 요거를 이제 약간 기술을 낸 다음에 주먹으로 가죽만 또 분리를 합니다. 그 이제 피가 안에 있겠죠. 요거를 이제 내장에 넣어서 순대 만들어 먹고요. 이거 비위 약한 사람 못 먹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은 맛있어요. 이 몽골은 구워서도 먹는데 투바는 무조건 삶아 먹습니다. 그것도 아쉽게 몽골이나 투바는 그릇이 자기 그릇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릇을 깬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뭐 그 옛날에 거기서 뭐 도자기 공예를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품에 그릇을 넣고 국물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혓바닥으로 닦습니다. 그것도 넣고. 그 이 사람들한테 맨날 무슨 냄새가 나서 뭔가 했더니 또 고기를 먹다가 손에 기름질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머리를 빗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배갖고 그 집이든 뭐든 막 아주 그냥. 나중에 제 몸에서도 양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조사 가고 집에 한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계속 핥아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갖고 온 건 없고. 가죽은 저렇게 말리고요. 이게 요도 부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짜다고 하는데 의외로 외국이 더 짜요. 일본 음식. 여기도 느끼할 것 같은 굉장히 짭니다. 근데 추울 때 양고기 국물 한 장 딱 먹으면은 확 열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먹으니까 게를 먹는데 비슷해요. 효능은. 제가 갖고 있는 양이 제가 은퇴하면 저는 들어갈 거거든요. 크게 양봉사 져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양꼬치는 다 제가. 왜냐면 우리나라 양꼬치는 냄새가 나요. 왜냐면 털을 깎으려고 하는 양은 냄새가 나요. 오직 먹기 위해서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털도 몇 번 한 2, 3년 털도 갈다가 파는데 그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좀 냄새 안 나는 거는 진짜 육식용입니다. 식용. 이게 주식 투자고 뭐고 이런 데서 똘똘한 목동 한 2-3명 있으면은 대규모 농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먹고 이건 너구리인데 어느 날 누가 국을 끓여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처음 듣는 단어예요. 사진을 보니까 너구리더라고요. 너구리 맥. 우리 맥족이 그래서 맥족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맛있습니다. 의외로. 여기 이제 기본 밥상이고요. 이제 아까 뭐 빵 만드는 거. 이거 스프. 뭐 이렇게도 먹는데 이거 이제 만두 만드는 거. 이거 부산에 가면은 그 부산역 앞에 임페리얼이라는 러시아 슈퍼마켓인데 거기 가면 만두를 팔아요. 그걸 이제 집에 들고 와서 물 넣고 좀 끓여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이걸 먹으면은 보드카랑 어울리는구나. 소주랑은 안 어울리고 독주랑 어울리는구나 하는 기름도 풍부하고요. 이게 먹을만 하고요. 이거 이제 뭐 물고기 많이 시장도 있고 아무래도 도시락 라면이죠. 정말 저는 너무 희한한 게 이 추울 때 전 세계 라면이 다 있어요. 러시아에는. 도시락 라면은 가짜도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 야쿠르트 아줌마가 베트남 아줌마가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이제 그 한국 야쿠르트 직원인데
그 블라디스토크 사무실 가면 역대 도시락 가짜라면, 전 세계만 가짜라면인데 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용 스프가 좀 달라요. 그 종류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하나도 못 먹겠는데 그 추운 데서 한 몇 개를 먹으면서 뭐 보드카 먹고 그러면 그렇게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쪽 사람은 이외에 이제 마요네즈나 뭐 사우크림 부숴 먹는데 그것도 어울리고요. 근데 그 추운 데서 매콤한 라면을 먹는 맛이 최고죠. 이거는 이제 신앙인데요. 고수리 하는 거. 모험 보면 이제 고수리 하고, 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뼈를 걸어놓고서 이제 신성시 하는 거. 오바, 뭐 이러는데 이제 우리의 선왕당이죠. 물이 샘솟는 곳.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약수터죠. 그리고 고갯길. 이런 데는 이제 어김없이 이게 있고요. 여기에 그 예를 표합니다. 차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차 안에 쌀이나 동전, 담배를 넣고 다녀요. 그 지나가면서 던지고 그러는데 꼭 인사를 해야 동티가 안 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문화인데 우리는 저희 박물관에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도 말마다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마을 동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성스러운 것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 지역에서 고맙다는 표현한 거는 정말 20, 30년 사이에 싹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민속박물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요. 민속조사를 하는데 정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일 민속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굿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 그나마 마을제사가 남아있는 곳은 서울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뭐 전라도 일부 지역, 경북의 어떤 일부 지역 이런 데만 남아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시골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예를 표하고요. 여기 애기 갖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애기 신발까지 던져놓고선 좀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요즘은 이것도 환경 그것 때문에 단속을 할 때도 있어요. 담배 같은 거 놓지 말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한 집안의 부족의 성산인데 우리 민속에서도 조사하다 보면은 일본 수사가 말 타고 당산 넘어야 되는데 말이 안 가더라. 뭐 이런 그 전설이 많은데 여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말이 못 올라간다 해서 그런데 차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 보디가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기치료를 좀 받았어요. 기치료를 받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토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기가 역류해갖고. 근데 여기 샤먼이나 이런 게 많은 게 땅 자체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흑토지대 러시아 뭐 이러잖아요. 땅 좋다고. 비옥한 땅인데 눈비 때문에 1, 2m만 파도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제가 모스크바 대학 앞에는 사과 나무가 가로수인데 아무도 소리 안 나는데 사과가 이만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따먹지 않아요. 한중일 학생만 따먹는데 러시아에서 모르니까 여기 옛날에 뭐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옛날 보세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농사지면 감자가 이만한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땅이 좀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자도 많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신병자 많은 건 뇌수가 얼어서 그런 것 같고요. 러시아 소설이라는 거 보세요. 굉장히 음울하고 암담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전쟁하는 두 나라도 같은 민족이거든요. 풍습도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지지부진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정치하고 있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성산. 제가 지금은 이름 바꿨는데 한국 귀신학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사인데 귀신을 조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JTBS에서 샤먼 귀신에 대해서 나왔어요. 귀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사방이 귀신이에요. 요거는 교통사고 나면은 교통사고 난 자리, 사망사고 난 자리에 그 차에서 꺼낸 핸들이나 이런 걸 놓고선 여기 사람 죽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또 동전장고 하는데 이거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죠. 우리처럼 통계를 뭐 지난주 뭐 사상자 4명 이런 것보다 저렇게 변했다. 그래서 투라스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부품들 꺼내다가 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운전 험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차들이 많아서 핸들이 우측에 있어요. 근데 길은 우리랑 똑같고. 그게 저쪽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 추월하다 이제 사고 나고 그 술들을 그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 사고도 많고 이게 전대 이제 그 아까 사냥총 때문에 살인 사건 난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유명한 학자분인데 이제 제가 길을 떠날 때마다 조사할 때마다 우리 좀 두송나무, 향나무 가지로 불을 피워서 이제 축성을 해주는 거예요. 뭐 안전하게 갔다 와라. 이거는 탯줄, 태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감아놨다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할 때 줘요.
그리고 나중에 너네 집 앞에 걸어놔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태실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비슷한 풍습이고요. 뭐 이제 뼈나 이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제 우리 액막이용으로 우리 엄나무 걸어놓듯이 집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 시베리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곳에 정령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정령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선과 악이 아니라 삐질 수도 있고 행복해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시베리아 샤머니즘 조사에서 굉장히 헤맨 거예요. 거기는 선과 악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신격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건 좋은 신이냐 나쁜 신이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 보면 집안에 신단들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러시아도 붉은 구석이라서 집 한 구석에 이렇게 신단을 놓거든요. 희한하게 러시아 슬라브 민족들은 우리처럼 하얀 천을 놨었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십자가를 놓지만 우리도 성주는 하얀 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귀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곰발바닥이나 이런 걸 놓는데 곰발바닥입니다. 이분이 무당은 아닌데 굉장히 신기가 강한 분이었는데 동네에서 기치를 하세요. 그래갖고 그때 저도 이제 그렇게 허리가 아파갖고 갔더니 이분이 쓱쓱 보는데 신장이 안 좋대요. 곰발바닥 쓱쓱 걷는데 이게 난리가 있겠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 곰발바닥 그리고 다리로 이제 기 불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 보디가드인데 러시아 특수대 출신이에요. 제가 호랑이한테 늑대 그냥 무서운 여직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굴이 좋아요. 인물이 좋아요. 여기 가면은 그때 우리 직원이 40이 넘은 여자분이었는데 땅으로 발을 딛고 걷질 않았어요. 다들 이렇게 들쳐갖고 사람들이 여신 모시듯이. 근데 그분 모시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또 이제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 내놓으라고 총들이 대고. 그래갖고 이제 보디가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전공이에요. 샤머니즘. 샤먼 우리랑 똑같아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점이 갑자기 있다든가. 우리 따지면 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달이라고 해요. 신병은 무병을 앓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다리처럼 쌓여요.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내림을 안 받으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샤먼의 기본적인 특징은 병치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업 무당이죠. 그것만 하죠. 근데 시베리아 무당들은 보통 이제 투잡을 하는데 제일 많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간호사, 의사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 추정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샤먼도 처음에는 어떤 병치료겠구나. 실은 우리나라 무당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사람과의 사람 문제는 해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해소를 하는 거에 우리 무당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주를 보든 뭘 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거 이제 무당들이 신이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무당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저렇게 하늘에서 어떤 여자애가 울고 있더래요. 그림으로 그렸는데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이거 이제 샤먼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도 있어갖고. TV 광고도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굿하는데 얼마 가격표까지 다 나오고. 이게 이제 민족문화가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도 하면서 제가 거기 대학생들 조사할 때는 또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거 미신이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종교학 관심 많은 사람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전통문화되고 우리나라 굿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들의 구술, 우리의 세계관을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꼭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상에 꼽는 꼭두.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승세계에서는 수평이에요. 서천 삼천리. 거의 대부분은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는데. 근데 이게 우리 굿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춤, 노래, 악기. 그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담고 있고요. 퍼포먼스는 우리가 무당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북방으로 한 거 아닐 정도로 영험함도 우리가 더 세고. 민속박물관에서 시베리아 무당을 초청을 했었어요. 이게 영빨이 신을 못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 무당을 초청했는데 그분도 근데 우리나라 모시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거는 이제는 작두를 그냥 타지 않고 그늘을 타요. 쫙쫙 타는데, 야, 저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뭐 소 한 마리 엉고선 그 작두 타고 그러는데 저게 과연 굉장히 희한하죠. 이건 저랑 친한 무당인데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건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팔았던 거래요. 저기까지 간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걸 써야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신을 접신하기 위해선 그렇게 독한 담배를 피워요. 저도 담배 그렇게 많이 피면은 정신이 가요. 이제 헛것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거라는데 지금 이제 조사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많이 맞았어요. 의외로 많이 맞았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아요. 땅에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직접 되는 거 복지는 그거 아니라고 해서 이건 제가 여기서 하면 또 이 시베리아 귀신한테 씌워져 갖고 제사상을 저보러 준비를 하래요. 갖고 뭐 사진작가 하나랑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 밤에 계속 이게 이제 뭐가 들어와 갖고 이제 힘든 적이 있었고 저는 카톨릭입니다. 그래도 저 큰 데 다니면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사모인데 요즘은 이제 신식 사모예요. 이 사람 무복은 체육복이에요.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얘기는 잘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브리아트 무당들이고 원래는 늑대 진짜 코를 해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늑대를 잡을 용기가 없어갖고 그냥 바느질해서 만들었다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시베리아 가는데 그때 우리 여자 관장이 반대를 했었어요. 너무 희한한 게 이분이 잠깐 뒤돌았다가 딱 저를 보는데 우리 관장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반대했지? 이런 제가 이제 뒤집어졌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영상으로도 찍었고 이거 저한테 뜨거운 그 쇠 조각을 불에 달구더니 혀에 대는 거예요. 그 저희 귀에 있으니까 막 치아 타는 소리 나는데 그걸 후 바람을 불어주는데 저는 이때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 이후로 뭔가 그 몸에 큰 변화가 체질이 좀 변했어요. 이분이 이제 늑대를 모시는 분인데 러시아 국가대표 접골사예요. 이분이 이제 곰발바닥으로 이분의 곰발바닥은 여성병을 치료해요. 그리고 이제 복싱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이제 길 갈 때 뭐 이제 약간의 푸닥거리 좀 해주는 거고 사람 손 뒤집어가지고 생긴 뒤집은 손 같은 데가 이제 영만굿이라고 해서 구슬하는데 여기서는 이 무당이 신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신이 들어왔는데 신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찢어 죽인다고 해서 막 우리 따지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벌전을 받는 건데 이 엄마무당이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데 이 엄마무당이 또 대단해요. 러시아 페디그리라는 반려동물 사료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에요. 근데 이 지금 얼굴 보이는 약간 최순실 닮은 이분이 300년 된 귀신을 불렀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제 친구가 브라 친구가 저거 300년 된 얘기라고 도망을 간 거예요. 무섭다고. 이분이 쫙 몰수해서 저보러 오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소리도 그러면서 제 얼굴 스캔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외할머니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다리가 아프셨거든요. 아이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중에 모시는 신들 중에는 아부갈다이라는 고구려 신도 있어요. 너네 고을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고을리에서 남자가 왔는데 왕자가 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물에서 노는 걸 못 지켜서 아이가 익사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자신도 충격을 받아서 그 부인이 얼굴을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아부갈다에 하면 가면을 써요. 그러면서 그 아부갈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부인이 어디 갔냐고 그래요. 한국 남자들은 1000년 전에도 부인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귀신이 돼서도 부인이 어딨냐고. 근데 300년 들어온 거 어떻게 찾냐면은 물건 찾는 거 보면 알아요. 옛날 귀신 들어오면 담뱃대 찾고 옛날 귀신 들어왔을 때 포도 같은 거 보여주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또 희한한 거는 여기 우리는 무당들이 우리나라 샤먼은 무당이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떠나요. 여기 샤먼 신을 받으면 다른 세계를 가버려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무당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책이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이제 그 귀신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다 제 눈과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본 거거든요. 이 겁많은 지금 브리아트네 교수인데 이 겁쟁이가 300년 된 귀신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려갖고 아까 저기 권투 선수 소를 방목할 때 처음으로 이제 또 이제 쌀가루 가서 뿌려주면서 축복을 하고요.
이건 이제 집안 무당, 집안굿. 우리 이제 단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는데 우리나라 무당은 가족들 앞에서 절대 얘기 안 해요. 따로 부르죠. 몸이 바뀌니까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너 바람 피지 않느냐. 온 가족이 모여있는 데서. 그래서 멋쩍어서 이렇게 하고 옆에 아저씨들이 때릴 듯이 서로보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가족 굿도 하고 불 같은 거 건너뛰면서 정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눈 가리고 있죠? 안 그러면 눈알이 튀어나온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시베리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북입니다. 소련 시절에 북을 못 치게 하고 북을 다 뺏어가니까 어느 무당은 후라이팬을 두들겼대요. 근데 왜 러시아 학자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북을 두들길까? 우리나라 무당도 예전에 북을 두들겨요. 장국, 자명고, 고구려나 부에 실면 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리듬이 사람을 약간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북도 하다가 하면은 렌즈에다도 데워요. 북대우기라는 풍습이 있고요. 우리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당은 아무나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격세 유전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바로 유전도 돼요. 서울 말로는 신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집에 무당 난다고 그래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족보를 켜보면 무당들 보면은 꼭 누군가 있어요.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그래서 여러분들 굿보면 조상굿이라는 게 유교식의 조상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어른들을 택하면 돼요. 외가 쪽에 팔촌 이런 것도 조상시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웠던 사모님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무서운 게 들어. 우유를 뿌려서 점을 치고 진짜 귀신이 드니까 발이 이렇게 접혀서 걸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옆에 있는 이 도우미 샤먼은 러시아 유력한 건설회사 사장님이고 여기는 사람 해골 있죠. 그래서 이제 조상의 무덤을 파는데 해골이 뼈가 나왔는데 살이 다 안 썩었대요. 그래서 그 이빨로 다 긁어내고 그래서 이거 기증해달라. 기증해달라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씀 북입니다. 민족마다 북이 다르고요. 저는 UFO에도 관심이 많은데 저건 영롱지 UFO죠. 이거는 찢어져 있죠. 샤머니 죽으면 북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물관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피로 그린, 사람 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북에 보면 이제 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천상, 지상, 지하 나와 있는 북이고, 이건 저희가 전시를 했는데 시베리아 사문 무당 무구와 이런 구업이란 말이 있어요. 무당이 신이 들면 미친 듯이 뛰어서 땅 파서 들고 오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얘기. 개성 덕물산에 최영 장군이 모셔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지금 굿하면은 덕물산에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돼요. 물꼬를 받아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요즘에 이제 뚱땅 걸으면서 하는데 예전에 한 무당이 이제 개성에서 덕물산에서 이게 신을 받을 때 땅을 팠더니 99개의 방울이 달린 그 방울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저희 박물관 기증을 했는데 이런 거가 이걸 쫙 기증하는데 밤마다 우리 방울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팀들이 난 이제 여기 그만두겠다고. 이거 그 소문 밤면 북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요만큼도 안 됩니다.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들이 바로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건 까오리라고 해서 조개를 옛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싸 가오리란 굽임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온 거왜 가오리 장사가 다녀 그랬는데 이걸 까오리라고 그러거든요. 화폐처럼 쓰는 조개고요. 이제 무구들. 이건 이제 황금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 무당이 쓰는 마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아부갈다이, 고울리, 고구려 귀신 쓰는 거고요. 그래서 다 이제 고들이 쓰는 거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 병이 나면 이런 데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신체들. 귀엽게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100% 사기꾼이고요. 저도 얘한테 속아갖고 근데 요 지금 샤마는 교육 공무원이었는데 그때는 그 새내기였어요. 그 선무당이었는데 제가 사진 찍어주고 어쨌든 그 포장을 잘해갖고 독일에서 활동해요. 독일 사람들이 또 환장을 합니다. 샤머니즘은. 지금 우리나라 내림도 많이 받았고 요즘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세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입양아들이 갔는데 외국 귀신이 묻은 거예요. 그럼 보통은 신을 받았는데 잡기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조사도 하고 얼마 전에 온 여자가 둘이 들어있는데 하나 중세 시대 때 마녀사냥 때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한테 맞아 죽었대요. 그 여자랑
또 거기 그냥 한 많은 여자 들어왔는데 하나 나갔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좀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언어가 안 될 것 같죠? 얼마 전에 본 거는 신이 들어왔어요. 그 독일 남자한테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슬하는데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제네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장군님이 들어왔구나. 장군신이구나.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독일 게르만 민족이 왜 이런 데 관심이 많냐면 갈리아 원정인 같으면은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자연이 울창했거든요. 온갖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가는 신앙은 다 중동 지역의 신들이잖아요. 보면 하늘과 땅, 사막과 하늘, 굉장히 단촐하죠. 근데 이런 우리 다신교 쪽 이런 애니미즘적 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많고, 요즘 그게 인터넷 영어로 샤머니즘 치면 네오 샤머니즘으로 나와요. 아니, 이제 힐링, 치유, 아까 말한 해결의 해속.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행하고, 이분도 저 길 간다고, 먼 길 간다고 했더니 이렇게 축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라마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의 마을제 같은 거고, 또 라마,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인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건 죽음인데, 그건 지금 시간이 안 돼갖고요. 저승세계는 뭐 지금 시국도 없었는데 저승세계를 얘기하기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승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그냥 그날 하루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같이 묵으면서 뭐 하나 하면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뭐 방목도 하고 양도 잡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지낸다.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담배도 이런 식으로 또 피고요. 말로만 듣던 담배 쌈지. 근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다들 그러면서도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 사람들은 주변의 신들한테 그거를 해소를 하고 부탁을 하고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민족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를 보통 보내는 건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베리아는 그 땅은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지금 두 번째 강의했던 강인욱 교수랑은 지금 북방 포럼이라고 해서 안보 관련해서 정치 경제 관련해서 시베리아와 북방과 우리 관계를 요즘 저희가 모임을 갖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수 학문뿐만 아니라 여기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